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9월 둘째 주 글로벌 열쇠 말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조지아 하면 한미 경제의 연결과 협력을 상징하는 주였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한꺼번에 구금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자 실장님 먼저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말씀하신 조지아주의 스베나 여기에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완공 목표는 내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포트에서도 나갔습니다만은 4일날 미국의 그 이민세관 단속국하고 그리고 국토안보부 포함해가지고 연방 한 10개 기관이 한꺼번에 거기에 들어닥쳐서 475명을 연행해 갔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가서 그쪽에 지금 구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벌였고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10일을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 세계로 데리고 오도록 돼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어제는 우리의 그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의 빠른 대처로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점 참 다행스럽고요. 하지만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과정에서 장갑차 헬기가 동원이 됐고요. 일부 근로자들은 쇠사슬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쟁터에서 작전하듯이 이루어진 단속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현지 미국 언론의 묘사입니다. 자, 실장님, 대체 이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과 체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도 동원하고 장갑차도 동원을 하고요. 동원된 인원만 500명이에요. 네. 그래서 체포된 인원이 475명이니까 한 명이 한 명씩을 체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100번 뭐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에 쇠고랑까지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의 뭐 마약범을 소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테러범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벌리는 그런 행동처럼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 건국 이후에 최대 규모로 이런 단속이 벌어졌고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수가 이게 뭐 30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무려 300명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구금이 되고 또 그렇게 체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중계돼서 전 미국과 전 세계에 다 방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실상 이게 동맹인 미국이 맞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동맹인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무례와 결례를 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장, 이민 당국이 어떤 명분으로 체포를 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다 비자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들어갈 때도 대부분 이제 비자를 받죠. 그 비자는 목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외국에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받는 비자는 주로 F 비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 투자하거나 무역과 관련된 비자는 E1, E2 비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잠시 단기 상용 비자로 이제 쓰는 것이 바로 B1 비자고. 그런데 아마 미국에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은 주로 이제 에스타라고 하는 전자 여행 허가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갔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봉급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하면 그 비자는 따로 있어요. 그 비자가 주로 H 계열이에요. H1, H2, H2A, B, 뭐 H3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체포돼서 구금된 인원들 대부분이 어떻게 갔느냐 하면 대부분의 에스타로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여태껏 지금까지 이렇게 갔었어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네.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행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냈고 음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달리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게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하더니 투자를 하러 들어간 사람을 잡아가다니요. 이게 참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더더군다나 동맹국이고요. 실장님,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극단적인 방식의 어떤 이민자 단속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번에 처음은 아니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캠페인을 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있으리라고는 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이민자 추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불법 침민자, 불법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이거 다 추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최초부터 이제 얘기했던 것이 사실상 거기 불법으로 들어온 인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서 아기 낳으면은 그쪽에 이제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도부터 없앴어요. 그부터 없애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인원들 그 전부 다 이제 추방을 하고 그 인원들 또 이제 두 번째 추방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LA하고 시카고 뭐 이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이 주로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일부러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다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 100만 명을 추방해야 되면은 하루에 3,000명을 추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겨우 한 650명, 뭐 700명이 채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4배로 추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계속 닥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민 세관국을 포함해가지고 국토안보부가 여기저기 이제 막 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이런 공장 짓는 곳에도 이렇게 들어닥친 이유가 바로 이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네. 보죠. 자, 문제는 이번 단속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강화 그리고 이민자 단속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근데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투자 기업들이 잔뜩 경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이제 그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 2명은 다 이제 민주당이에요. 네. 그 중에 1명은 6년 임기가 끝나가지고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고 하원의원은 14명인데 그 중에 공화당이 한 5명, 그다음에 민주당이 9명.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공화당이 9명, 민주당이 4명. 거기는 이제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선거에 이제 확실하게 그걸 완전히 공화당 색으로 이제 뽑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다. 정치적인 이제 의도가 네. 있는 거죠. 예. 자, 이번 사태는 다행히 3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미국과 협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실장님 지금까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진 출국하는 방법이 있고 강제 추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재판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고초를 없어요. 겪어야 하고. 네.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 추방하는 경우에도 이제 법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비교적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 출국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죠. 네. 그런데 데이터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남으니까 네. 저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뭔가 뭐 에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뭔가 그 체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크할 때
미국에서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Yes, No.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사흘을 있었던 다세를 있었던 간에 구금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구금된 사실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어도 그 자녀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외교부 장관이 가신 것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는가. 그러게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혀 개인적인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게 뒤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협력업체 직원이 미국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네,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원칙을 들고 나온 만큼 뭔가 우리도 원칙에 입각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단속을 통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 진출에 있어서 어떤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죠. 네. 사실상 아까 제가 호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결정적인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는 E3라고 그럽니다. E3, 네. 인플로이먼트 이제 세 번째라고 그래서 카테고리 3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을 연간 받도록 돼 있단 예.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칠레는 몇 명을 받았고 뭐 싱가포르는 몇 명을 받았고 멕시코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는 무제한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 그것이 바로 지금 미 의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임플로이먼트 4 카테고리 4예요. E4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10년째예요. 네. 10년째면 회기 끝나고 나면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는데 지금 다시 이제 계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한 2만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의회에서 로비를 통해 가지고 빨리 이제 입법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의회가 입법화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전부 다 올수도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의회 입법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뭔가를 미 행정부로도 그렇죠. 받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 외무부 장관이 간 것도 아마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곧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사태의 추이를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중요한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소통을 하는 거 모두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우편함이란 것을 열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덴마크가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우편 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편지가 이제 배달이 안 된다는 건데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덴마크, 스웨덴 그 합작 국영 그 우체국이죠. 포스트 노르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6월부터 지금 덴마크에 한 1,500개 정도의 우체통, 우리가 익숙한 우체통이 지금 벌써 단계적 철거에 들어갔고요. 인원도 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2,200명 정도 된다는데 한 700명은 이제 소포 사업부로 재배치를 하고 나머지 한 1,500명은 아마도 이제 좀 감축을 올해 중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죠. 매우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편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 14억 건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24년도 2억 건으로 이렇게 이내로 줄었다. 어만큼 감소를 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또 여기 이제 민간에 개방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 한 통당 좀 보내는데 우리 돈도 한 6천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아하. 안 하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더 이용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덴마크가 이제 이런 배송 서비스 우체국의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배송량이 급감해서 사실상 서비스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전 세계 국영 우체국 중에서 이런 우편 배송 전면 중단을 결정한 건 덴마크가 처음이거든요. 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맞습니다. 덴마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덴마크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덴마크 우유, 네. 덴마크 목축업 유명하구나. 네, 이렇게 낙농업. 낙농업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제약 바이오도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뭐 매우 지금 덴마크 전체 GDP에서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이렇게 덴마크가 이렇게 우체국 서비스를 중단하냐 했을 때 세 번째 덴마크 산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IT, 이 디지털 산업 부분들이 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정보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OECD에서 이 말한 이 디지털 정보 지수에서 덴마크가 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덴마크가 지금 보면 조금 더 거슬러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1년도에 덴마크 재무부 산하의 디지털화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정부나 공공 서비스를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행정의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디지털 우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했고요. 지금 덴마크 가보시면 덴마크인들 대부분 다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화 IT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뭐 사실 서비스를 이제 뭐 중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덴마크 하면 떠올리셨던 낙농업 이런 이미지에서 오늘 굉장히 다른 아마 이미지를 느끼셨을 텐데, 유엔이 집계한 세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순위에서 덴마크가 4년 연속이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립을 좀 하기 위해서요. 네. 원장님, 이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란 게 무엇이고 또 이 순위는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전자정부, 그러니까 디지털 정부, 모든 공공이나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최적화시키고 혁신화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정부의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지금 2002년부터 한 190여 개 회원국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전자정부 발전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평가 기준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신 인프라,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적 자본인데 이 세 개 분야를 좀 계량화해서 결과를 종합해서 발전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뭐 지금 덴마크가 뭐 4년 연속 1위라고 말씀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북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이 한 5개국 정도, 북유럽이 대부분 이 전체 발전 지수의 15위권 안에 상위권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정부로서의 지금 뭐 진화를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역시 사실 이 전자정부 평가에서 또 둘째가 그럼 서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 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게 꽤 오래 전부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 다 거슬러 가보시면 언제부터 했더라? 말해서 고민하실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우리도 꼭 했는데 네. 대한민국 1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1등을 했었습니다. 네. 2010년도에 1위를 한 적이 있었고 2012년, 그다음에 14년 연속 쭉 세계 1위를 했었고요. 물론 지금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평가를 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193개 회원국 중에서 저희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덴마크고요. 네. 뭐 2위가 이제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3위가 쭉 우리가 싱가포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4위를 했는데 좀 아까 세계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보면 온라인 서비스는 1등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통신 인프라도 한 세계 6위 정도 되는데 인적 자본의 수준에서 제가 한 17위 정도. 아하. 그래서 이제 진짜 4위 정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도 뭐 2000년대에서 뭐
뭐 광케이블 초고속 통신망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뭐 전자정부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1대 뭐 정부 중점 과제, 전자정부 중점 과제를 발표를 해서 뭐 주민등록 전산화라든가 부동산 종합관리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 익숙한 뭐 정부24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홈택스, 나라장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점점 구축되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 우리나라가 1등을 하다가 네. 이제 4위인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그 1등하는 친구의 그 공부 습관, 요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덴마크가 이 공공 디지털화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비결을 아무래도 덴마크가 처음 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네. 했을 때 뭐 한 네 가지로 뭐 압축할 수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재무부, 그러니까 재무성 산하의 디지털청, 디지털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의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 정부의 의지를 담은 이 디지털 정부에 대한 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네. 덴마크 가보시면요, 24시간 동안 뭐 언제든지 여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서관 책 반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지자체 간의 이런 협력 메커니즘이 매우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명확한 이런 KPI 목표를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2년과 5년 단위로 조금씩 목표를 설정해서 이뤄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디지털화.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매우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한다. 뒷받침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제 이것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디지털은 결국 데이터에 쌓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뭐 덴마크가 전자정부 1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덴마크가 어떤 비결을 갖고 있나 이거를 굉장히 상세히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와 비교했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등을 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1등을 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특징이랄까요? 강점은 또 뭘까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가 4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등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수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 그 나라의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인구 수, 그다음에 IT 인프라 등 모두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이제 평가 지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4인데, 사실 아까 1등을 하고 있는 덴마크 인구가 약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위를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130만 명.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 587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5,200만 명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이상 된 국가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세금, 민원, 조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생활, 뭐 기업들의 활동 부분에서 다 지금 디지털화돼 있고, 또 이것도 이용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고 강점이긴 합니다. 근데 꼭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단점을 좀 찾아보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아마 개인화 맞춤하죠. 커스터마이징 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 활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AI 기반의 좀 예측 행정이라든가 뭐 데이터 기반 뭐 이런 부분의 복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의미 있는 또 좀 행정 부분들을 좀 변화는 필요하기는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편 서비스 축소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디지털 정부 전환으로 인한 변화, 우편 네. 서비스 축소,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지출한 비용, 네. 현금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뭐 현금을 갖고 다니질 않으니까요. 네. 전부 카드로 했거든요. 지갑은 들고 다니십니까? 예. 지갑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캐시리스 사회, 즉 맞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로의 이 전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게 캐시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빠르게 확산돼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혁신돼 있고, 아예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 항저우나 이런 지역 가보시면 아예 스마트폰만 들고 다닙니다. 지갑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도둑이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갑을 이제 가져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디지털 결제 그다음에 중심 그다음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금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뭐 현금 승차 지금 뭐 불가하다, 뭐 교통카드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뭐 정부가 2017년부터인가 동전 없는 사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빠르게 이게 뭐 캐시리스 사회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전자정부, 즉 디지털 정부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 이거 사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보완점과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참 디지털로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격차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해서 어떠한 문제점, 보완점일 때 뭐 한 5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격차 요소입니다. 노령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어딜 가서 뭘 하지를 못하십니다.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디지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이버 보안이죠. 개인정보 유출 이 부분의 보안 부분도 좀 우리가 빠르게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이버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고 해킹이나 그다음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도 관심 있게 들여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이제 법 제도 정비인데 이게 이제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게 빨리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보완을 해드린다면 일자리 이제 노동 시장의 충격이 또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는 AI와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축소 감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또 따라는 가되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보완책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만 정말 좀 조화롭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이와 손글씨가 익숙한 세대, 그 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전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둘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